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야. 서하윤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거울 속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격과 벅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5.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기. 그녀는 오늘 사랑하는 남자 민준과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다. 준비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벅차 올랐다. 하윤아, 다 됐어? 입장 10분 전이야.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그녀의 절친 유진이었다. 유진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하윤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너 진짜 너무 예쁘다. 민준 오빠 눈물 쏟겠어. 하윤은 수줍게 웃으며 손에 든 부케를 꽉 쥐었다. 고마워, 유진아. 정말 실감이 안 나. 나 정말 결혼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민준 오빠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알아? 입장 전에 내 이름만 몇 번을 부르던지. 하윤은 그 말을 듣고 한껏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방 안을 환하게 밝히는 햇살처럼 따스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따스함이, 그 사랑이, 그 눈부신 순간이 단 30분 후 눈물과 절망으로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하윤은 예식장 홀의 커다란 문 앞에 서 있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부케를 더욱 꽉 쥐었다. 문이 열리면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될 터였다. 신부 입장. 사회자의 말이 울려 퍼지고 경쾌한 행진곡이 흐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하윤에게 쏠렸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멀리 앞쪽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민준이 보였다. 눈이 마주친 순간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하윤도 울컥해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고 미소를 유지했다. 하객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약을 마치고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퇴장하기 위해 돌아서려던 그때였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컥!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다. 예식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하윤은 비명을 질렀다. 민준아, 왜 그래? 정신 차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이 점점 흐려져갔다. 주저앉은 하윤이 그의 몸을 부여잡고 흔들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하객들 중 누군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누군가는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단 30분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던 신랑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구급차는 결혼식장에서 병원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 하윤은 민준의 손을 꽉 붙잡은 채 흐느꼈다. 제발 눈 좀 떠봐, 민준아. 의료진은 민준에게 심폐소생술을 반복했다. 그러나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처치가 이어졌지만 사망 선고는 결혼식이 시작된 지 정확히 47분 후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죄송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도착하셨고 이미. 하윤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는 압뚝거리는 이명이 울렸고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다. 뭐라고요? 지금 죽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다.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저랑 같이 웃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외침은 절규가 되었다.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 차경숙 여사가 다가왔다. 하윤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차 여사의 눈빛은 당혹감보다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시신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이 결혼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말에 하윤은 숨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하윤은 민준의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결혼식장이 곧 장례식장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의 드레스는 이제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하얀 꽃다발은 바닥에 처박힌 채 시들고 있었다. 민준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녀의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졌다.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냉랭한 목소리.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요. 이건 당신 가족 일이 아니니까. 민준의 큰 누나 민서연이었다. 그녀는 하윤을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류에도 도장 하나 안 찍혔는데 뭘 그리 유세야? 뭐라고요? 하윤은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결혼식 도중에 죽은 거면 아직 당신은 며느리도 아니고 당신은 이제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만해, 서연아. 민준의 아버지 민상우가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무기력했고 서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윤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하윤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붙잡으며 울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하윤아, 너 이제 어떻게 살아?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준과의 미래, 함께 꾸던 집, 아이 이름까지 정해두었던 그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한 건 병원에서 받은 사망 진단서였다. 외상 없음, 급성 심정지, 정확한 사인은 부검 후 판별 필요. 하윤은 사망 당시에 민준 얼굴을 떠올렸다. 분명히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엔 긁힌 흔적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직접 알아보겠다고. 며칠 후 하윤은 민준의 휴대폰을 경찰로부터 돌려받았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후였고 그 누구도 민준의 사망 원인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심장 이상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다. 그러나 하윤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건강했고 정기 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도 밝게 웃던 민준이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휴대폰을 켰다. 잠금 화면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의 눈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녀는 통화 기록, 메시지, 메모장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메모장 한 칸에 짧은 문장이 눈에 띄었다. 엄마가 알면 안 된다. 결혼식까지는 버티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엄마, 민준의 어머니여 고기선. 그녀는 언제나 깔끔하고 권위적이었다. 하윤에게도 늘 예의는 지켰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하윤은 꿈속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하얀 예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다. 하윤아, 미안해. 다 말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 믿지 마. 하윤이 울먹이며 다가가자 민준은 뒷걸음질 쳤다. 이건 끝난 일이 아니야. 진실을 밝혀줘.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하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민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며칠 뒤 하윤은 다시 한번 민준의 가족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왜 또 왔어요? 서연의 말투엔 여전히 적대감이 가득했다. 민준이 그날 죽기 전에 뭔가 말하려던 게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이상한 낌새 못 느끼셨어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그만 포기해요, 제발. 그날 아침 민준이 혼자 외출했죠? 어디 갔는지 아세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그날 아침 엄마 방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왔죠. 엄마 방이요?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는 한 장면. 결혼식 직전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손을 꼭 잡았던 민준. 하윤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믿어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하윤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다. 그날의 대화, 민준의 말투, 어머니의 표정, 서연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수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민준이 마지막으로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다. 급성 독성 약물 중독 증상, 눈이 번쩍 뜨였다. 약물? 설마. 그녀는 민준의 몸에서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의 손톱 밑에 있었던 긁힌 흔적들. 민준은 단순히 쓰러진 게 아니었다. 그는 싸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 며칠 후 하윤은 민준의 휴대폰을 경찰로부터 돌려받았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후였고 그 누구도 민준의 사망 원인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심장 이상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이란 말만 반복될 뿐이었다. 그러나 하윤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건강했고 정기 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도 밝게 웃게 웃던 민준이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휴대폰을 켰다. 잠금 화면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의 눈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녀는 통화 기록, 메시지, 메모장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메모장 한 칸에 짧은 문장이 눈에 띄었다. 엄마가 알면 안 된다. 결혼식까지는 버티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엄마? 민준의 어머니, 고기선. 그녀는 언제나 깔끔하고 권위적이었다. 하윤에게도 늘 예의는 지켰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하윤은 꿈속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하얀 예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다. 하윤아, 미안해. 다 말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 믿지 마. 하윤이 울먹이며 다가가자 민준은 뒷걸음질 쳤다. 이건 끝난 일이 아니야. 진실을 밝혀줘.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하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민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며칠 뒤 하윤은 다시 한번 민준의 가족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왜 또 왔어요? 서연의 말투엔 여전히 적대감이 가득했다. 민준이 그날 죽기 전에 뭔가 말하려던 게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이상한 낌새 못 느끼셨어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그만 포기해요. 제발. 그날 아침 민준이 혼자 외출했죠? 어디 갔는지 아세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그날 아침 엄마 방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왔죠. 엄마 방이요?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는 한 장면. 결혼식 직전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손을 꼭 잡았던 민준. 하윤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믿어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하윤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다. 그날의 대화, 민준의 말투, 어머니의 표정, 서연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수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민준이 마지막으로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다. 급성 독성 약물 중독 증상, 눈이 번쩍 뜨였다. 약물? 설마. 그녀는 민준의 몸에서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의 손톱 밑에 있었던 긁힌 흔적들. 민준은 단순히 쓰러진 게 아니었다. 그는 싸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 정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두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보며 목이 메인 채 속삭였다. 아들아, 엄마가 꼭 알아낼게. 왜 네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엔 결혼 준비로 바빠 미처 정리하지 못한 봉투와 메모, 신부와의 사진이 가득했다. 한 구석엔 약병이 있었다. 정은은 그것을 집어들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이 약?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아들 방에서 발견했어요.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약병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이건 공식 유통되는 약물이 아닙니다. 일부 임상 연구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특히 신경계에 작용하는 강한 부작용이 있고 적정 용량을 초과하면 심정지나 장기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은은 숨을 멈췄다. 그럼 누군가 이 약을 아들한테. 의사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직접 투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맥 주사 자국이 있었고 자택에서 발견된 약물과 성분이 동일합니다. 이는 자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은은 입술을 꽉 물었다. 감정이 끓어오르며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정은은 신부였던 지수의 부모를 찾아갔다. 웅장한 저택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지수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아들 죽은 거 단순한 사고 아닌 것 같아요. 지수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병원에서 분석한 약물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용 약물이었대요. 귀사 그 제약회사 그 약 관련돼 있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근거도 없이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네요. 돌아가 주세요. 근거 곧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계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정은은 그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지수의 어머니는 분명 당황했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있었다.
정은은 돌아서며 눈을 떼지 못했다. 거대한 저택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내리찍는 듯했다. 그녀는 그 집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연락한 사람은 남편의 후배이자 과거 경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 형사였다. 박 형사는 정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약속을 잡았다. 이게 아들 방에서 나온 약물입니다. 정은이 건넨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던 박 형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내가 예전에 마약 수사팀 있을 때 본 적 있어. 어느 제약회사에서 비밀리에 신경 관련 약을 임상하려다 사건 터졌었거든. 혹시 지순의 가족 회사랑 관련이 있을까요?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회사 제이메드,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어. 그런데 사건이 묻히더라. 피해자들 대부분 보상받고 입막음 당했지. 정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우리 아들은? 가능성 있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며칠 후 정은은 아들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정직하고 섬세한 아이였기에 뭔가 흔적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임상참여 동의서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 있었다. 발신자는 제이메드 연구부였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그녀는 파일을 열어 자세히 읽었다. 수신자는 한지후, 아들의 이름이었다. 메일 내용은 비밀 유지와 금전적 보상이라는 조건과 함께 신경안정제 임상실험에 참여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실험에 참여했을 리 없어. 누가 대신 서명한 거야. 그녀는 그 서명을 확대해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아들의 서명이 아니었다. 글씨체도 필체도 완전히 달랐다. 누구야? 누가 이걸 꾸며냈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정은은 다시 박 형사에게 전화했다. 가짜 서명이야. 아들은 절대 이런 동의서를 쓸 사람이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그럼 위조문서 가능성이 높겠네. 디지털 포렌식도 맡겨보자. 메일 서버에서 추적도 가능할 거야. 며칠이 지나 박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은 씨, 문제의 메일 추적해봤는데 발신 위치가 이상해. 어디예요? 지수 씨의 자택 IP야. 정은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집에서 보낸 거라고요? 응. 정확히는 거기 있는 사설 서버에서 보낸 거야. 그 집 내부 인물이 보냈다는 거지. 정은은 소름이 돋았다. 지수, 그 아이처럼 순한 얼굴로 아들을 사랑했던 그녀. 그 아이가 정말 이런 일에 연루됐을까?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지수와 마주해야 했다. 진실을 그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정은은 다시 한번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엔 눈물이 앞을 가렸다. 문이 열리자 지수가 얼굴을 내밀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지수야, 나 너를 믿고 싶었어. 하지만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지수에게 메일과 서명을 보여주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내가 보냈지? 우리 지우한테 그런 실험에 참여하라고. 돈 때문이었어? 아니면 네 가족의 계획이었니?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정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곧 진실이었다. 며칠 후 정은은 박 형사와 함께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의자는 제이메드 제약 그리고 공범으로 의심되는 지수와 그녀의 가족.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제이메드 연구소의 내부 문건과 실험 기록을 확보했다. 그 안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제4세대 신경안정제 임상결과 보고서, 피험자명 한지후, 결과 뇌기능 저하, 돌연사 가능성 경고. 그 문서는 실험 실패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실험을 계속해왔다. 정은은 분노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무너졌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어느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은은 그 자리에 직접 나섰다. 손에는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이 아이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임상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인터넷은 정은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한지후 사건, 제이메드 폭로, 임상실험 피해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동시에 회사 측의 대응도 거세졌다. 고소를 맞고소로 대응하며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제이메드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정은에게 연락을 해왔다. 저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 숨겨왔어요. 지후군은 실험 대상이었고 강제로 투약되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요. 그 계약서 가짜입니다. 그녀는 녹취를 남겼고 증거 자료도 넘겼다. 이제 정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은은 새벽녘에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경찰서 앞에 섰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증거가 들려 있었다. 제이메드의 내부 직원으로부터 받은 USB. 그 안에는 실험 대상자들의 리스트, 그리고 위조된 동의서 사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서 문이 열리자 박 형사가 그녀를 반겼다. 한정은 씨, 오셨군요. 내부 제보자의 자료 확인해보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은은 무거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후가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박 형사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우린 끝까지 갑니다. 이번엔 절대 묻히지 않게 할 겁니다. 같은 시각 제이메드 본사 회의실. 대표이사 서기영은 얼굴을 찌푸리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자가 또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그리고 내부 직원 중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갔어요. 어디까지 나갔는데? 실험 대상자 목록과 위조 서명본. 아마도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기영은 이 말을 짚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이렇게 될 줄이야? 며칠 후 정은은 방송국의 뉴스룸을 방문했다. 프로듀서가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한정은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정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제 아들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했어요. 평범하게, 행복하게. 근데 그 아이는 한 번도 선택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당일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후의 얼굴. 이게 지후예요. 그날 단 30분 만에 제 아이가 제 곁을 떠났어요. 프로듀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방송된 뉴스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정은의 인터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후의 진실, 제이메드 불법 실험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제이메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정은은 인터뷰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유가족들과 소통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아들의 손글씨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엄마, 나 요즘 가끔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아무 말 안 했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일기장 위에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다. 그제야 그녀는 알았다. 그 아이는 죽음을 예감했을지도 모른다고. 한편 서기영은 위기 대응 회의를 소집했다. 기자회견을 막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계속 나서면 우리 주식은 곤두박질 칠 겁니다. 법무팀장은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함부로 막았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론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감당 못합니다. 그 말에 서기영은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내부 고발자를 찾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다. 며칠 후 정은은 제이메드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전직 연구원 김성우를 만나기로 했다. 한 커피숍 구석,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그냥 건강보조 연구라고 들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피험자 대부분이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이었고 설명서가 너무 짧았어요. 혹시 제 아들 지후를 기억하시나요? 김성우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해요. 팀 특히 반응이 심했죠. 숨 가빠하고 구토하고 며칠 쉬겠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정은은 이를 악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희생됐어요. 그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자료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실험 보고서 일부와 내부 메일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성호가 남긴 말과 그가 보여준 이메일 한 통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목 임상시험 부작용 보고. 내용 실험군 피험자 D47 복용 4일차의 의식 혼미 및 전신 경련 발생. 관련 내용 은폐 조치 필요. 메일 말미에는 긴급 삭제 요청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움켜쥐었다. 이건 분명한 살인이었다. 실험이 아니라 조용한 학살이었다. 다음날 아침 정은은 김성호가 보내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곳엔 지우의 코드명과 일자별 반응 기록이 담겨 있었다. D47 3일차 가벼운 두통 호소, D47 4일차 구토 및 복부 통증, D47 5일차 청색증, 과호흡, D46일차 연락 두절. 정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기록은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다음 기자회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생각이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들과 카메라가 줄지어 대기한 가운데 정은은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탐욕에 의해 계획된 불법 임상 실험입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 보였다. 여기에는 실험 기록, 내부 이메일, 그리고 책임자들의 은폐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수십 개의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외침이 터졌다. 다음 날 전국적인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뒤덮였다. 제이메드의 주가는 폭락했고 서기영 대표는 잠적했다. 정은은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길고 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낡은 휴대폰을 다시 열었다. 음성 메모 하나가 남아있었다. 엄마,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미안해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해서. 그냥 이거 끝나면 엄마랑 오래 같이 있고 싶었어요. 정은은 입을 틀어막고 무너졌다. 가슴을 찢는 울음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며칠 후 정은은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률 대리인은 민생연대 공익소송단 소속 박민석 변호사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인물로 이번 사건에도 큰 의지를 보였다. 정은 씨, 이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돈으로 묻으려 했을 때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그날 저녁, 정은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실 앞에서 그녀는 한동안 서 있었다. 문틈으로 아직도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텅 빈 병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지우가 누워있던 침대, 창문을 바라보며 웃던 모습이 생생히 그려졌다.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후야. 정은은 병실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닌 다짐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제이메드 내부에서 또 다른 제보자가 나타났다. 이름은 김하늘 전 연구원이었다. 그는 정은에게 익명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메드에서 퇴사한 연구원 김하늘입니다. 정은님의 아들 사건과 관련 문서인 문서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줘야 합니다. 정은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박민석 변호사와 함께 김하늘을 만나기로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자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은 씨 맞으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외장하드 하나를 꺼냈다. 여기에는 비공개 실험 참여자 리스트와 사망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험을 승인한 책임자의 서명도 있어요.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하드를 받았다. 왜 이제서야? 죄송합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외장하드를 열어 파일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들어있었다. 실험 참가자 3명 중 15명 사망, 부작용 보고서 조작 6건, 임상 통과 후 내부 삭제 문건, 그리고 한 장의 서명된 문서. 승인자 서기영 대표이사, 확인자 한유라 실장. 정은은 눈을 의심했다. 한유라, 남편의 여동생. 결혼식 당시 그녀에게 이상한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켰다. 이제 이 싸움은 단지 아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묻은 모든 이들과의 전면전이 되었다. 정은은 하늘에게서 받은 외장 아들을 박민석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그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모든 문서의 메타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고 진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제 이걸 증거로 삼아야겠어요. 언론도 함께 움직이게 하죠. 민석은 신문사 몇 곳에 이 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기자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이거 너무 위험한 내용입니다. 보도는 어렵겠어요. 왜죠? 이건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보도 불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은은 현실의 벽을 느꼈다. 돈과 권력의 힘이 진실을 덮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SNS를 통해 직접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과 지후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 아들은 결혼식 30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하루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넘겼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힘내세요. 엄마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공범자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댓글을 읽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곧 그녀에게 위협이 다가왔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쯤에서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닐 테니까요.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사건 담당 형사도 배정받았다. 형사의 이름은 강도훈. 날카로운 빛과 침착한 말투를 가진 그는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정은 씨, 혹시 지우 씨가 죽기 전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까? 네, 일기장이 하나 있어요. 결혼식 전에 쓰던. 정은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지후의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다. 4월 18일. 어머니가 이상하다. 어딘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한 기분이다. 백신 프로젝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임상 단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4월 15일. 약간의 구토와 어지럼증이 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몇 있었다. 결혼식을 앞두고 몸이 너무 나빠졌다. 유라 누나가 내게 뭔가 얘기하려다 말았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에? 약속했다. 결혼하자마자 병원에 다시 가기로. 엄마도 뭔가 알고 있는 듯하다. 무섭다. 정은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들이 고통 속에서 진실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그녀를 괴롭혔다. 형사 강도훈은 일기장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이 일기장, 검찰에 제출합시다. 그리고 백신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이 백신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고 했죠. 형사는 지후의 사망 전 병원 기록,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훈은 결혼식 직전 실험 백신과 유사한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지훈은 누군가의 의도로 약을 주입받은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한미란 씨가 관련된 연구기관에 자금을 투자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요? 왜 그런 짓을? 그녀가 직접 주입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관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는 사건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지후의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그중 대학 동기였던 김세진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지후가 생전에 백신이 이상하다고 말한 적 있어요. 임상 대상도 아닌데 뭔가 맞았다고 자기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한유라 씨요. 그날 같이 있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후가 말리더라고요. 정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유라. 지후가 죽기 직전까지 함께했던 여자. 그녀도 뭔가 알고 있던 거야. 형사는 유라를 직접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유라는 처음엔 강하게 부정했지만 정은이 일기장을 꺼내 보이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후는 백신 프로젝트에 강제로 끌려간 게 맞아요.
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어머님이 설득했죠. 내 몸 하나 희생하면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다고. 그게 설득이라고요? 정은은 분노에 떨었다. 지훈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된 상태였고 어머니는 그를 감시했어요. 형사는 중요한 단서를 기록하며 다시 질문했다. 왜 결혼식 당일이었습니까? 왜 하필 그때였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식 며칠 전 지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했죠. 곧 좋아질 거다며. 그날 이후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한미란 씨는 결국 소환되었고 그녀의 투자 기록과 의료기관과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었다. 정은은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점점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 그리고 양심적인 기자들까지. 한 기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정은 씨,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래야 지우 씨가 헛되이 간 게 아닙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며칠 뒤 형사 강도훈은 한미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재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금고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기밀로 표시된 문서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그 문서들은 모두 한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보고서였다. 지후의 이름은 참가자 명단 어디에도 없었지만 비공식 피실험자라는 문구가 포함된 별도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지후는 정식 등록도 안 된 실험에 참여했던 거야. 정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이 모든 건 은폐된 실험이었고 그 대상이 지후였던 거죠.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실험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쓰러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정은은 홀로 방에 앉아 지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짊어졌어? 그녀는 품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지후의 마지막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정은이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정은은 흐느끼며 입을 막았다. 그의 마음이, 고통이 이제서야 느껴졌다. 한편 경찰은 한미란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공문서 위조, 임상시험 관련 법 위반, 미성년 피실험자 사망에 대한 책임 등 여러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다. 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애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본인의 욕망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말에 한미라는 일순말을 잃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재벌가 아들의 결혼식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뉴스는 사회를 들끓게 했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재벌이면 뭐든 다 용서받는 겁니까? 온라인에는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고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정은은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고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훈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정은의 눈동자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정은은 지후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검은 우산을 쓰고 무릎을 꿇은 그녀는 무덤 앞에 꽃을 바쳤다. 하얀 백합과 파란 수국, 지후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지후야, 나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 네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왜 혼자 견디려 했는지. 그녀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원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다. 한편 수사팀은 한미란의 자택과 회사 주변을 재수색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한미란의 동생 한미진의 존재가 새로운 열쇠로 떠올랐다. 형사님, 이분은 어떻게든 한미란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회사 자금 흐름 대부분이 이 사람 계좌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한미진, 그녀는 한미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일지도 몰라. 강도훈은 그녀를 추적하기 위해 은신처를 찾아냈다. 낡은 아파트, 사람의 기척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조심스레 인기척이 느껴졌다.
얼굴이 창백한 중년 여성이 문을 살짝 열었다. 당신이 한미진 씨 맞습니까?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강 형사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완전히 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저도 피해자예요. 언니가 했던 모든 일, 저도 말리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한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지후,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언니의 실험 대상이었어요. 언니는 아이를 통제하려 들었고 결국 그 아이의 모든 선택을 빼앗아갔죠. 언니는 늘 말했어요. 완벽한 아들을 만들어야 해. 지금의 사회는 강자만 살아남는다고. 강도훈은 메모장을 들고 그녀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 실험약? 원래는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었어요. 지후가 약을 거부하자 언니는 그걸 강제로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정은은 그 진실을 전해 듣고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녀는 어릴 적 지후가 말했던 이상한 고통을 떠올렸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그 말들이 이제야 명확히 들렸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왜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었다. 며칠 후 경찰은 한미란을 법정에 세웠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나는 지후를 위해서였어요. 그 애가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그러나 재판정에 나온 한미진은 정반대의 증언을 했다. 언니는 지후를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 애는 단지 언니의 야망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법정안은 술렁였다. 재판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은은 매일같이 법정에 나왔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지후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정은아, 혹시 내가 없어도 나 대신 진실을 밝혀줘. 세상에 내 목소리를 전해줘. 그 문장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다. 법정 안, 한미라는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다. 반면 정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증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아이에게 허락 없이 약물을 투여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들려왔다. 정은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지후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웃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무엇보다 사랑받기를 원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한미란 씨는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이를 이용하고 실험하고 끝내 아이의 생명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 말에 법정안은 침묵에 잠겼고 한미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미진이 다시 증언대에 올랐다. 언니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지후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후가 숨을 거두던 날, 저는 언니의 서재에서 실험 노트를 봤어요. 거기엔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투약 횟수, 반응, 심장 박동 변화까지. 이 증거는 곧 법원에 제출되었고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날, 정은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섰다. 한 손에 지후의 사진을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지후야, 엄마가 네 목소리를 세상에 전했어. 이제 너의 아픔이 의미 없지 않게 되었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마치 지후가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은은 꿈을 꾸었다. 지후가 어릴 적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난 꿈이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았어. 엄마가 날 사랑해줘서 나는 외롭지 않았어. 하지만 다음 생에는 부디 나를 그냥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줘. 정은은 꿈에서 깨어나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안도였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한미라는 약물 불법 투여 및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안은 조용했다. 정은은 단단히 눈을 감았다.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정은은 지후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한 장의 편지를 들고 갔다. 지후야, 너의 엄마로 살아서 고마웠어. 너는 세상에 빛을 준 아이였어. 이젠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안아줄게. 꽃 옆에 편지를 놓고 정은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정은은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주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우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숨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정신과 상담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걸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지후의 기억을 제대로 품고 살아가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의사의 말에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에 남은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한미라는 교도소 안에서 다른 여성 수감자들과 마찰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냉정하고 무감정한 태도는 다른 이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썼다며? 미쳤어? 동료 수감자들이 수군거리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고 한미라는 어느 날 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녀는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도움을 청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벌이라면 받아들이겠어. 반면 한미진은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제 책임도 크니까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모습은 대중들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녀는 아동인권 보호단체를 설립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정은은 조용히 지후의 무덤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지후의 생일을 맞아 작은 초코 케이크를 들고 왔다. 지후야, 생일 축하해. 네가 좋아했던 딸기 우유도 가져왔어. 무덤 앞에 앉아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속 하얀 구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엄마는 아직도 네가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너의 고통을 세상에 알렸으니까 조금은 덜 미안해졌어. 그 순간 무덤 옆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혹시 지우 어머님이신가요? 정은은 고개를 돌려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저는 지우와 같은 병동에 있었던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때 그날 병원에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정은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혹시 그날의 기록이나 지우와 관련된 메모가 있다면 저희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은의 마음에 다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지후의 모든 일기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 속엔 지후가 직접 남긴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다. 엄마가 매일 와주는 게 좋아요. 엄마는 나를 꼭 안아줘요. 난 엄마가 있어서 아파도 참을 수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정은은 오열했다. 지후의 존재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주고받은 아이였다. 지후야,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손을 짚고 있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은 이미 모든 감정을 잃은 듯했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조문의 말들 속에서도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후의 영정사진이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웃음을 본 듯했지만 그것은 아마 그녀의 환상이었을 것이다. 당신이 왜 죽었는지 끝까지 내가 밝혀낼게. 절대 그냥 묻히게 두지 않아. 지후의 장례가 끝난 이후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혼자서 지후의 죽음에 얽힌 단서를 하나씩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후의 핸드폰을 열어보았다. 잠금 해제는 지후가 생전에 자주 사용하던 생체 인식 덕분에 간신히 풀 수 있었다. 갤러리, 메모장, 문자 메시지, 모든 것들을 뒤지던 중 그녀는 낯선 이름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발견했다. 정우 교수, 그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자 내역을 보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지우 씨, 지난번 연구 내용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임상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 연구? 지후는 자신이 개발 중인 의료 프로젝트에 대해 집에서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조금만 기다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며 웃어넘기곤 했다. 하지만 이 문자를 본 순간 서연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정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교수님,
혹시 박지우 씨와 어떤 연구를 함께 하셨나요? 정적.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던 그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박지후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정우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직접 보시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이 주소로 오세요. 그날 저녁 서연은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연구소를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형광등 아래로 정우 교수가 나타났다. 그는 서연에게 몇 개의 파일을 건넸다. 지우 씨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생체세포 복원 기술을 이용해 장기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는 무거운 눈빛으로 이어 말했다. 그 기술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임상 실험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역으로 작동해서 신체를 망가뜨릴 수 있었죠.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런데 왜 계속 연구를? 그는 멈추려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후원하던 재단에서 압박을 넣었죠. 막대한 자금이 걸려 있었고 이미 투자자들과의 계약도 체결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지후를... 정우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험 중단을 주장하는 지우 씨는 결국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서연은 연구소를 나서며 눈을 질끈 감았다. 지후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지우가 죽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이제는 그녀가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그리고 복수해야 한다고. 지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곧바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모든 문은 닫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손대기 어렵습니다. 해당 재단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입니다. 건드렸다간 우리도 위험합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했다. 그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후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서연의 질문에 묵묵부답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서연의 계정으로 도착했다. 박지후의 죽음은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해 같은 실험에 참여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 주소로 오세요. 증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이메일에 첨부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민가 한 채였다. 문을 두드리자 한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당신이 박지우 씨의 아내입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제 아들도 그 사람들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여성 이름은 김정희. 그녀의 아들 유찬은 지우와 같은 프로젝트에 피험자로 참여했던 젊은 간호사였다. 지우 씨는 끝까지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실험 데이터가 위조됐고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결국 내 아들은 폐쇄된 병동에서 사망했죠. 원인 불명이라는 말만 남긴 채. 서연은 눈물을 삼켰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죠? 정희 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병원, 재단,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까지 모두 한 통 속이었어요. 모든 자료는 폐기되고 직원들은 입막음을 당했죠. 서연은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그 당시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나요? 우리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정희는 조심스럽게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찬이 남긴 일기장과 실험 영상 일부가 저장된 USB가 들어있었다. 이건 지우 씨가 내 아들에게 줬던 거예요. 언제든 위험해지면 공개하라고. 서연은 USB를 들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지후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똑바로 눈을 떴다. 슬픔과 분노는 이제 각오로 바뀌었다. 지후야, 나 이제 시작할게. 당신이 남긴 진실, 내가 끝까지 세상에 알릴게. 서울의 새벽은 언제나 차가웠다. 서연은 USB를 손에 꼭 쥔 채 지후의 방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의 온기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책상 위엔 그가 남긴 메모들, 정리되지 않은 의학서적,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 속 지우는 미소 짓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이제야 당신 곁으로 다가가는 기분이야. 그날 밤 서연은 지후의 노트북을 열어 USB를 꽂았다. 화면에 익숙한 병원의 실험실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지후가 환자 유찬과 대화하며 데이터를 정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유찬 씨, 괜찮으세요?
약물 복용 이후 몸 상태는 어떤가요? 심장이 뛰는 게 이상해요. 자꾸 가슴이 쿵쾅거려요. 두통도 심하고요. 기록하겠습니다. 오늘도 ECG 수치가 불안정하네요. 본부의 보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멈추고 손을 입에 가져갔다. 영상 속 지후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지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약물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 시각 병원의 이사장실. 최 이사장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 영상이 서연 씨 손에 들어갔다고? 네, 김정희 씨가 USB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곧 언론에 흘러갈 수도 있겠군. 조치 취하세요. 최대한 빠르게. 전화를 끊은 최 이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하필 박지후였지. 쓸데없는 정의감으로. 며칠 후 서연은 언론사 한 곳을 찾아갔다. 그러나 기자는 USB 내용을 살펴본 뒤 고개를 저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공식적인 자료가 부족해요. 병원 측은 이미 관련 사건을 불미스러운 개인적 사망으로 종결지었거든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제가 더 찾아오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지후의 엄마 명숙 씨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지후의 방에 홀로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는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진실? 진실이 뭔데? 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니?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하지만 지후가 왜 죽었는지는 밝혀야 해요. 그래야 누군가 또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아요. 명숙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지후가 남긴 모든 기록이 아직 남아있어. 서연은 명숙 씨와 함께 지후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작업실로 향했다. 지후는 그곳에서 실험 자료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기록을 남기곤 했었다. 작업실 문을 여는 순간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 공간은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지후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처럼 보이는 노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실험 데이터가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신약 임상 5단계 경과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은 자료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2023년 11월 10일 오늘 유찬의 반응은 심각하게 불안정했다. 나는 본부에 보고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기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후는 계속 이 사실을 감추지 않으려 했던 거야. 명숙 씨는 아들의 필체를 천천히 따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얘는 늘 바보처럼 정의롭기만 했지. 그래서 결국...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작업실에 남아 지후의 기록을 디지털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메모, 영상 자료, 실험 기록을 하나하나 스캔하고 정리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 다른 병원 관계자였던 이강훈을 찾아갔다. 그는 과거 지후와 함께 신약 개발에 참여했지만 중간에 사직했던 인물이었다. 이강훈 씨, 저 지후의 아내입니다. 당신,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지후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측은 돈이 오가는 임상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그 약물은 미성년자에게 쓰이면 안 되는 약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지후만이 유일하게 내부 고발을 시도했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USB를 꺼냈다. 이걸 공개할 생각입니다. 당신 그럴 각오돼 있어요? 당신 남편 지후처럼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그게 지후의 마지막 바람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병원의 이사장실에서는 서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최 이사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USB 내용이 언론에 넘어가기 전에 막아야 해. 지금 당장 그녀의 행동을 차단해. 전화기 너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흔적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은 전혀 모른 채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지후의 자료를 정리하여 영상으로 편집했다. 그 영상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상태, 지후의 내부 고발 시도, 그리고 병원 측의 은폐 정황까지 담고 있었다. 영상 제목은 단순하고 강렬했다. 아들의 죽음, 진실을 밝힙니다. 그녀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몇 시간 만에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분노와 연민이 넘쳤다. 지후 씨의 용기에 존경을 보냅니다. 이런 병원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에게 쏟아지는 악의적인 메시지도 있었다. 돈 노리고 쇼하는 거 아냐? 죽은 남편을 팔아 동정심 사려는 건가? 그녀는 이를 악물고 댓글을 닫았다. 지후야, 사람들이 진실을 보게 되었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그녀는 누군가의 인기척에 놀라 창문을 확인했다. 창밖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조용히 영상 내리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서연은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돌아섰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며칠 뒤 지후의 어머니 명숙 씨가 방문했다. 그녀의 눈가는 또렷한 의지가 비치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지 말자. 지후가 이토록 고생하며 모은 자료를 헛되게 하지 말자. 어머님, 저 사실 무서워요. 그래도 너 혼자 아니잖니. 나도 같이 싸울게.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우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이어가야 할 싸움은 남아있었다. 서연은 영상의 2편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지후의 실험 노트를 근거로 약물의 구체적 성분과 부작용을 해설했다. 그녀는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진행하며 영상의 신뢰를 더했다. 그리고 영상 말미,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후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영상에는 지후의 목소리가 삽입되었다. 우리가 침묵하면 또 누군가가 희생될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다음 날 병원 측은 즉각 대응하며 서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녀는 형사소환장을 받으며 주저앉았다. 이게 현실이야? 명숙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끝까지 가자. 우리 지우가 혼자 싸운 길,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해.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지후의 유품 중 하나였던 목걸이를 꺼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약속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땐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자. 사랑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지후야. 서연은 고소장을 손에 든 채 경찰서를 나왔다. 세상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정의는 차가운 벽처럼 무심하게 등을 돌렸다. 지후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한 거야?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은 어느새 지후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덤 앞에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차가웠다. 당신 없이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티고 있어. 당신의 말처럼 내가 계속해야 하니까. 그녀는 무덤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워. 당신의 손길이 그리워. 며칠 후 서연은 방송국의 한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해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혼자는 부족하니까요. 며칠 뒤 방송국은 대대적인 취재를 시작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익명의 제보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병원, 원래부터 이상했어요. 임상실험 기록도 조작된 정황이 있어요. 약물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투여됐어요. 익명 제보가 이어지면서 세상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다. 영상은 각종 뉴스와 커뮤니티에 퍼지며 국회의원들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임상실험, 국정조사 필요합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지후야, 드디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녀의 핸드폰으로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엔 진짜로 끝장날 겁니다. 문자와 함께 첨부된 사진 한 장. 서연이 딸과 함께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다. 서아!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져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딸이 있는 유치원에 급히 전화를 걸었다. 서아 아직 있죠?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다행히 딸은 안전했다. 하지만 이 협박은 분명한 경고였다. 그날 밤 명숙 씨는 서연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시작한 거 아니잖아.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 무서워요. 이제는 우리 딸까지. 지우가 살아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그걸 이어받은 건 너야.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서연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지금껏 혼자 버텼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펜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지후의 죽음 이후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지후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녀는 다시 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수첩 한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름들, 날짜들, 병원 이름들과 담당 의사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끝까지 간다. 며칠 후 그녀는 방송국과 다시 연락을 취했다. 이번엔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숨을수록 더 약해지는 건 제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그날 오후 뉴스에 그녀의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남편의 죽음,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밝혀내고 싶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다. 지후야, 나 잘했지? 화장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보다 단단함이, 슬픔보다 결심이 더 선명했다. 다음 날 그녀는 한 제보자와 접촉했다. 제보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 병원, 폐쇄된 연구동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밤마다 약물 냄새가 났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안 나왔어요. 서연은 몸서리를 쳤다. 혹시 그 안에서 임상실험이? 저도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 직원 하나가 퇴사하면서 그런 말을 흘린 적 있어요. 사람 실험, 진짜야. 서연은 그날 밤 명숙 씨와 함께 폐쇄된 연구동을 찾았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문고리는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안쪽은 어둡고 냉기가 돌았다. 침대, 의약품, 사용된 주사기, 그리고 문서 뭉치들이 쌓여 있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피험자 리스 윤지우, 생년월일 N99의 92.0614, 코드번호, 이름이 서연은 무릎이 풀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실험이었어. 진짜로, 지후가.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였다. 죽였어. 내 남편을 실험 대상으로. 이건 증거야. 서연은 문서를 가슴에 품고 일어섰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동자는 확고했다. 이걸로 경찰에 갈 수 있어요. 명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밝혀야지. 그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겠니. 경찰서 형사과. 이건 불법 인체 실험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 남편 윤지후가 그 피해자였어요. 형사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도대체 이 병원은 뭐 하는 곳이야? 그 병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엔 정치인 후원자도 있고 고위층도 얽혀 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장은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충분히 내부 수사를 시작할 근거가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며칠 후 경찰은 병원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뉴스에서는 불법 임상 실험 의혹이라는 자막이 하루 종일 떠 있었다. 인터뷰에서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를 죽인 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전국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아픔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연은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위층의 반격은 빠르고 집요했다. 어느 날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남자가 차에서 내려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 조용히 사는 게 좋을 텐데요. 그의 말투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치면 당신과 당신 가족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들이 지우를 죽였죠.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요? 남자는 씩 웃었다. 그 이름 이제 그만 잊으시죠. 살고 싶다면. 서연은 그날 밤 명숙 씨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 지후가 남긴 걸 끝까지 지켜낼게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뭐든 할 거야. 서연은 방송 이후 쏟아지는 관심과 인터뷰 요청에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의 어머니 은정과 함께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불법 임상실험 규탄합니다. 지우의 죽음, 진상을 밝혀라. 플래카드를 든 두 여성의 얼굴에는 한없는 눈물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사진을 찍고 뉴스에 다시 보도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은정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거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아, 사실 나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지우 살아있을 때 널 힘들겠잖아. 어머니, 나는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칠까봐 겁났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넌 우리 지우를 누구보다 사랑했더라. 그리고 이렇게 싸워주고 난 정말 고마워.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지우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저라도 싸우지 않으면 지우가 너무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요. 은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같이 끝까지 가자. 지우를 위해. 며칠 후 병원 측 변호인단은 반격을 시작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서연은 다시 혼란에 빠졌지만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그쪽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해요. 지지자들도 있으니 난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지후의 진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간호사도 마침 용기를 냈다. 지후 씨, 그날 밤 이상했어요. 통증을 호소했는데 병원장은 실험을 계속하라고만 했어요. 이 증언은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검찰은 병원장과 의료연구 책임자들을 구속했다. 언론은 연일 불법 실험 조직 전격 해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러나 이 모든 와중에도 서연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지후의 결혼식 영상을 틀어놓고 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다. 지후야, 보고 싶어. 네가 없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워 지우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 사랑해, 서연아. 오늘 정말 행복했어. 우린 앞으로 뭐든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 말을 안고 다시 다음 싸움을 준비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졌고 병원장은 구속되었으며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날 결혼식 당일 지우가 활짝 웃으며 걸어오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서연아, 오늘 정말 예쁘다. 그 말이 그녀의 귀에 다시 울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마지막으로 건넨 미소, 마지막으로 잡아준 손? 지후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을 준비하며 지후가 남긴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속에서 그녀는 지후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몇 장은 찢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근 실험에 대해 걱정이 된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의료윤리를 어기는 일이 아닌가 의심된다. 하지만 내가 멈추면 나 때문에 동료들이 다칠 수도 있다. 서연은 그 일기를 품에 안고 무너졌다. 지후야, 넌 이걸 알면서도 왜 아무 말 안 했어? 며칠 후 은정은 서연을 찾아왔다.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후의 일기 봤어요. 그애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도. 하지만 끝까지.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애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거야. 그게 우리 지후야. 두 사람은 그날 밤 지후의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책상 위에 놓인 지후의 사진이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49제 날 서연은 지후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절을 올렸다. 사랑해요, 지후야. 내가 대신 살아갈게요. 당신 목까지 끝까지 의미 있게.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미소를 떠올리며 기도했다. 그 기도는 지후에게 닿았을까? 며칠 후 서연은 지후의 무덤가를 다시 찾았다. 산자락 깊은 곳, 조용히 자리한 작은 묘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에 든 편지를 꺼내어 무덤 앞에 놓았다. 지후야,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작년에는 우리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는데 올해는 혼자야. 그 어떤 날보다 너의 빈자리가 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지후가 그녀 곁에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후는 예전 그대로였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서연아, 울지 마. 나는 괜찮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도 편히 쉴 수 없어. 그의 말에 서연은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지후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 그래야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그 순간 그녀는 깨어났다. 눈물로 베개가 젖어 있었지만 그 꿈은 분명히 그녀에게 무언가를 남겼다. 그 이후 서연은 결심했다. 지후가 남긴 메시지를 따라 그가 밝혀내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리기로.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수락했고 지후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후는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 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리려 했고 그 대가로 생명을 잃었어요. 기자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 적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반드시 알려져야 할 진실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지후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서연은 지후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곳은 더 이상 평범한 병원이 아니었다. 비리와 실험의 중심지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떠나고 직원들 또한 떠났다. 병원 입구 앞에서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지후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왜 그날 그렇게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을까? 그녀는 지후의 동료였던 박민수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지후와 같은 연구팀에 있었고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박 교수는 서연을 보자 한숨을 쉬었다. 서연 씨, 여기까지 오셨군요. 교수님, 지후가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였나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건 지후가 죽기 전날 밤까지 정리하던 보고서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 서연은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의료 실험에 참여한 미성년자들의 정보,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누락된 사망 기록까지. 그중 한 장,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김하은, 실험 후 호흡곤란 및 심정지, 사망, 단 공식 기록에는 불참으로 처리. 서연은 손이 떨렸다. 이 아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나요? 박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후가 그걸 밝히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이사회가 먼저 알아차렸죠. 그들은 지후를 막으려 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후는 진실을 밝히려 했고 그로 인해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교수님, 이 진술 녹음해도 될까요? 박 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후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니까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후야, 내가 해낼게. 너의 마지막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세월이 흘렀다. 서연은 이름을 바꾸고 서울을 떠나 낯선 지방 도시로 이사했다. 그녀는 조용한 카페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떠난 듯 보였지만 지후를 향한 그리움은 날마다 더욱 깊어져만 갔다. 가끔씩 꿈속에서 지후가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지금처럼만 살아가줘. 서연은 눈을 떠도 꿈에서 들었던 지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낯기기 근 얼굴이 들어왔다. 박민수 교수였다. 서연 씨.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교수님, 어떻게? 계속 찾아다녔어요. 이걸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건넨 건 낡은 공책 한 권이었다. 표지는 낡았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지후의 일기장. 서연은 두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 이걸 어디서? 그의 사무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에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느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그 일기장을 펼쳤다. 지후의 또렷한 필체가 눈앞에 살아났다. 오늘은 또 한 명의 아이가 실험 후 이상 반응을 보였다. 책임지고 싶지만 병원은 쉬쉬하기에 바쁘다. 나는 지금 괴롭다. 내 사명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왜 나는 이토록 무력할까? 서연은 눈물을 떨구며 페이지를 넘겼다. 서연, 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내 유일한 평온이야. 네 미소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지옥 같은 병원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그가 살아 돌아와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지후야, 나 여기 있어. 우리 다시 만나게 될까? 서연은 박민수 교수의 진술을 토대로 언론에 자료를 넘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한 후 지후가 평소 신뢰했던 언론인 김나영 기자를 찾아갔다. 지후가 생전에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정보를 공유했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서연 씨,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네요. 김 기자는 파일을 훑어보며 표정을 굳혔다. 하지만 이 정도의 폭로면 보복이 따를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요. 그가 죽은 진짜 이유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러면 익명 보도로 시작하죠. 제가 보호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 해볼게요. 며칠 후 세상을 뒤흔드는 보도가 나갔다. 유명 대학병원 미성년자 대상 불법 실험 의혹 내부자 폭로 이미 3명 이상 사망 은폐 지시 있었다. 인터넷과 방송은 순식간에 해당 사건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서연은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린 지후의 사진이 보였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졌던 고통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지우야, 해냈어. 며칠 뒤 병원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관계자 몇 명이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 숨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방송 인터뷰에 나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의사였고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밝히려던 진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날 밤 서연은 지후의 무덤 앞에 다시 섰다.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별빛이 지후의 이름을 비추고 있었다. 당신의 싸움 내가 마무리했어. 이제 편히 쉬어요. 그녀는 조용히 꽃을 놓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비로소 그는 억울함 없이 하늘로 돌아갔으니까. 그날 이후 서연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끔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지후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이제 너의 아픔이 의미 없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당신처럼 살게. 끝까지 진실과 함께. 일기장을 다 읽은 서연은 한동안 깊은 침묵 속에 빠졌다. 지후의 고통이 그 무게가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듯했다. 그가 얼마나 싸워왔는지, 얼마나 지켜내고 싶었는지, 얼마나 고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것. 며칠 뒤 서연은 작은 편지를 써서 지후의 무덤 앞에 놓았다. 지후야, 이제야 너의 진심을 다 알게 됐어. 널 오해했던 시간이 너무 미안해. 이제 너의 아픔이 의미 없지 않게 만들게. 네가 마지막까지 싸워준 그 진실을 내가 이어갈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그녀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병원의 불법 임상실험에 대해 조사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녀는 지후의 일기장을 꺼냈다. 여기 그가 남긴 모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실험의 피해를 본 유가족 몇 분도 증언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 정도라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이번엔 지후가 그토록 바라던 정의를 위해 기자회견, 고발장 접수, 피해자 가족들과의 만남. 그녀는 누구보다 단단한 얼굴로 마주했다. 한 방송사의 PD가 그녀를 인터뷰하며 물었다. 왜 이 모든 걸 다시 꺼내셨습니까? 잊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는 진실을 꺼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거든요. 인터뷰가 방송되고 며칠 후 병원과 관련된 몇몇 의사들이 긴급 체포되었다. 뉴스 속 자막이 흘렀다. 국내 대형 병원, 미성년자 대상 불법 임상실험 혐의 주요 관계자 구속 수사 착수. 서연은 텔레비전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후야, 너도 보고 있지?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울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과 마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싸움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지우 씨의 명예를 되찾아주세요. 이제야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서연의 마음에 새겨졌다. 하지만 반대편의 움직임도 거셌다. 병원의 고위 관계자들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며 모든 것을 조작된 일기장이라고 주장했다. 사망한 환자의 주관적 기록일 뿐입니다. 의학적 검토가 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게다가 익명의 제보자가 등장해 서연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서연 씨는 돈을 바라고 이러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연은 또다시 혼란 속에 빠졌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지우가 남긴 진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진심을 왜곡하려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지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어쩌면 이 싸움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내가 그 첫 번째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후의 글귀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래, 끝까지 가자. 네가 시작한 이 싸움, 이제 내가 끝내줄게. 서연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정의의 연대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를 결성했다.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의료 기록과 실험 대상자 명단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이 짓밟힌 사건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그녀의 이야기는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지우가 맞다면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우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그녀는 조금씩 그가 남긴 사랑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며칠 뒤 검찰은 병원과 연구소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개시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 결과 상상도 못했던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임상실험 대상자 명단, 서명 없이 이루어진 수술 동의서, 의료 기록 조작의 흔적. 서연은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이게 진짜야?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야? 지우는 단지 그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가 남긴 고통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후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댁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제 와서 뭘 더 하겠다는 거냐?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그 말에 서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래야 지후가 편히 쉴 수 있어요. 지후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처음으로 작게 말했다. 그 아이는 참 착했지. 그런 아이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우리도 알고 싶긴 하다. 그 순간 서연은 희미한 빛을 느꼈다. 가족조차 부정하던 지우의 고통을 이제는 조금씩 인정하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한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서연 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지후 씨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후가 남긴 일기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좋아요. 조건이 있어요. 왜 지후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를 그 아픔을 숨김없이 보여주세요. 촬영이 시작되었고 서연은 지후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지후가 웃던 모습, 밤마다 약에 의존하며 힘들어하던 표정,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떠났던 그날,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방송이 전파를 타고 나가자 수많은 이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제야 지후 씨의 억울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더는 반복되면 안 돼요. 국민청원이 시작되었고 수십만 명의 서명이 모였다. 서연은 마침내 지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가 남긴 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한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청문회가 열리고 병원 관계자들과 연구소의 책임자들이 불려 나왔다.
기록을 조작하고 동의 없는 실험을 강행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환자의 생명을 상품처럼 다뤘다는 비난이 국민의 분노를 불렀고 사건은 국제적 이슈로까지 번졌다. 서연은 지후의 일기장을 들고 청문회에 참석했다.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 있던 지후의 말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가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건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청중은 조용해졌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결국 병원장은 해임되었고 책임자들에겐 실형이 선고되었다. 정부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서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런 그녀에게 지우의 친구가 다가왔다. 지우는 늘 네가 자랑스러웠어. 그가 남긴 것들을 이렇게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며칠 후 서연은 지후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지후야. 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마치 지후가 그녀를 안아주는 듯한 따스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지후 없이도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지후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그의 진심은 영원히 그녀의 삶 속에 살아있었다. 너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지후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서연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아니, 웃을 수 없었다. 지후의 부재는 매일매일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무의식 중에도 그는 그녀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지후야, 지금 널 그리워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 그녀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를 찾아 휴대폰 녹음 파일을 들었다. 웃는 소리, 장난치는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 사랑해, 언제나 너 하나만. 그 말은 어느 날보다도 잔인하게 따뜻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권유했다. 심리 상담, 여행, 새로운 만남.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지후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남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니까요. 어떤 이는 그 말에 눈살을 찌푸렸고 또 어떤 이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루는 지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서연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아, 이제야 너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후를 지키지 못한 엄마야.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가혹했어. 서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그녀를 안았다. 우리 지후가 좋아하던 사람들끼리 이젠 미워하지 말고 살아가요. 지후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지후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방은 여전히 그날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읽다만 책, 침대에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이불.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연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편지와 함께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연아, 이건 너와의 두 번째 약혼 반지야. 결혼식 날 너에게 주려고 숨겨놨어. 손이 떨렸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서연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가장 미안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의 전부. 나의 서연아.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아침마다 그 반지를 손에 끼웠다. 마치 지후가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그녀는 지후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알고 난 후 무력감에 빠졌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서연은 관련자들을 고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후야, 너의 억울함은 내가 끝까지 밝힐게. 그리고 너의 이름은 정의롭게 기억되게 할 거야. 법정에서의 싸움은 쉽지 않았다.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후의 메일, 녹취, 문자 모든 흔적을 수집했고 그 안에서 진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뉴스는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결혼식 당일 숨진 신랑, 그 죽음의 배후 밝혀져. 지후의 엄마는 법정 결과를 듣고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 이제서야 조금은 웃고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요, 아주 크게 웃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지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거리에서 웃는 연인들을 볼 때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저렇게 웃고 있었는데. 지후와의 추억은 그녀의 하루하루를 스며들었다. 커피를 마실 때도, 비 오는 날에도,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지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지후의 생일이 다가왔다. 서연은 그의 생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지후의 묘지를 찾았다. 작은 케이크와 편지를 준비해 그 앞에 앉았다. 생일 축하해, 지후야.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너 없는 삶은 너무 조용해. 웃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다시 배우고 있어. 근데 아직은 너무 그리워서 많이 힘들어. 편지를 접고 묘비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비를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앉아 지후와 함께 있는 듯한 그 시간을 느끼고 싶었다. 지후야, 나 잘하고 있지? 지후의 어머니 또한 조용히 그 자리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서로를 꼭 안았다.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 서연아. 넌 내 딸이야. 지후가 널 지켜줄 거야. 그날 비가 그친 후 무지개가 떴다.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지후야. 오늘도 네가 날 안아준 것 같아. 서연은 점차 사람들에게 지후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강연을 하며 사랑, 상실, 그리고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몇몇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지후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용한 울림으로 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히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후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녀는 지후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혼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한 방송 PD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서연 씨, 이건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에요. 지후 씨처럼 억울하게 삶을 잃는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꼭 알립시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지후 사건을 취재하면서 그녀는 지후가 마지막으로 만난 몇몇 관계자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실의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뭔가 이상했어요. 지후 씨는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은 것 같았어요. 회사 측에서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증언을 모으는 동안 서연은 수없이 울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후를 위해 계속 전진했다. 그녀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지후의 존재가 그녀의 곁에 있는 듯했다. 지후야, 나 잘하고 있어? 드디어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었고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며 함께 울었다.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함께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방송 이후 해당 기업은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책임자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후의 이름은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단지 슬픔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서연은 수많은 연락을 받았다. 위로, 공감,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의 가족이 아닌 변화를 만들어가는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지후의 어머니, 정민이는 조용히 방송을 시청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지후의 방을 다시 열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지후가 남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저 결혼하면 꼭 같이 여행 가요.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봐요. 정민이는 오열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이제야 뼈저리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서연 덕분에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지후 기억재단. 사회적 약자, 피해자,
그리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법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였다. 이건 지후의 꿈이기도 해요. 사람들을 돕는 삶, 그게 그가 원했던 거예요. 재단의 첫 행사는 지후의 생일날 열렸다. 서연은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의 진심은, 그의 따뜻함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다. 지후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서연은 강가에 앉아 지후가 남긴 영상 하나를 꺼냈다. 서연아, 너랑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웃게 만들고 싶어. 그녀는 조용히 영상 속 그에게 속삭였다. 지금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지후야.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지후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